안성환의 시사야. 맛있고 멋있는 우리 술을 찾아 떠나는 불금의 교양학 시간입니다. 주류문화 칼럼니스트인 숙명여대 미래교육원 명욱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욱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세계 해장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잖아요. 네. 오늘도 해장 얘기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얘기인가요? 원래 이제 지난주에 이제 동아시아 네. 해장 문화 얘기하고 오늘은 이제 서양의 해장 문화를 소개하려고 했는데 네. 이게 우리 불금의 교양학의 이제 청취자분들이 예. 정말 자부심을 느낄 만한 네? 멋진 뉴스가 나와서 저희 청취자분들이 자부심을 느낄 만한 멋진 뉴스요? 그렇죠. 예. 어떤 저희가 계속 전통주를 알려왔잖아요. 예. 그 전통주 중에 대표적인 이제 주류라고 할 수 있는 막걸리가 예. 문체부에 의해서 이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될 예정이다. 예, 이러한 뉴스가 나와서 그동안에 막걸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걸리 빚기가 그 자체가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될 예정인 거예요. 막걸리를 빚는 방식, 제조 방식, 행위죠. 행위, 그 문화가. 그러니까 그 전에는 무슨 제품에 대해서라든지 아니면 이제 문헌에 있는 하나하나 이런 주종에 대해서 무형문화재 지정한다든지 예. 사람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는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이 문화 자체가 지정이 되는 거죠. 예.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굉장히 문화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동안에 없었다는 게 오히려 또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실은 이제 2009년도까지 한국의 모든 주류는 누가 관리했느냐, 네. 어떤 국가기관이 관리했느냐라고 보면요, 바로 국세청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냐, 술은 세금이란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술을 만들어서 판다는 것은 국가가 허락해 준다는 것은 이거는 세금을 걷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일제 강점기 시절에는 이 전체 세수의 30%가 술에서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했던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산업 자체가 그렇죠. 변변찮은 것도 없었던 시기고 네. 또 술을 통해 들어오는 주세를 통해서 이제 국가 재정을 마련하고 또 산업 발전에 이바지했던 또 해방 이후에 이런 시절이 있었죠. 근데 이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싸게 많이 만드는 것만 이제 치중을 하게 되고 그래서 2010년도부터 네. 이 국세청에서 전통주 육성을 하던 부분이 어디로 이관하게 되느냐? 농식품부로 이관하게 됩니다. 술을 이제 뭐라고 해야죠? 그 동안에는 네. 세금의 관점으로 술을 바라봤는데 네. 이제는 술 그 자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술 그 자체에서 이제 농업으로 가게 되는 거죠. 우리 농업의 일부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고, 네. 그러면 이제 한국농산식품유통공사에서도 상당히 많은 일을 좀 하게 되죠. 참 그냥 술 마시면 그냥 세금 걷어가는 것밖에 생각을 안 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요. 그러면은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로 이제 막걸리가 지정되는데 농식품부 영향이 농식품부가 이제까지 10년 동안 열심히 했던 부분은 충분히 있었고요. 네. 다만 이제 지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누가 이걸 지정을 하자, 국가가 먼저 나서 지정하자 이거보다는 이게 시민들에 의한 자발적인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요? 네. 뭐냐면 이제 2019년에 문체부에서 진행한 숨겨진 국가 무형 문화재를 찾아라 라는 공모전이 있었어요. 네. 여기 이제 시민들이 막걸리 빚기를 국가 무형 문화재로 하자라는 공모 신청이 들어왔고 이걸 선정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수 국민 참여 행정으로 뽑혔고 뭐 종목 가치 조사를 2020년도에 하고 결과 보고서 나와서 5월 20일 전으로 결정이 나고 6월쯤 무형문화재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뭐 선정을 결정할 것이다라고 현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시민들은 뛰어나십니다. 그러니까요. 막걸리를 다들 가슴속 깊이 애정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막걸리에 얽혀 있는 추억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레트로 이런 뉴트로 이런 문화 속에서 잃어버렸던 그 추억을 참 많이 가지게 해준 정말 대표적인 술이잖아요. 또 그게 사실 전통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에서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약간 애절한 부분들도 있고 어렸을 때 때묻지 않았던 시절에 그냥 편하게 막걸리 한 잔에 빈대떡 하나가
뭔가 삶에 좀 여유를 느끼게 해준 예.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이렇게 막걸리 빚기 자체가 이제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로 선정되려 하고 있는데 또 여기 또 우리 어머님이나 또 할머님들이 식은밥 갖고도 만들어주셨던 그런 그렇죠. 부분들이 또 그 되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원래 막걸리는 어머님 손에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맞습니다. 각 집집마다 막걸리 맛이 다 다르죠. 그렇죠. 집집마다 달랐죠. 어머니가 만들어준 김치찌개 맛이 다 집집마다 다르듯이 막걸리 역시 집집마다 맛이 달랐죠. 좀 일종의 각 집집마다 김치 맛이 다른 거랑 비슷한 그렇죠. 거잖아요. 맞습니다. 딱 똑같은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이라는 게 네. 어느 날 전통입니다. 그래서 전통이 되는 게 아니라 네.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네. 오랜 시간 동안의 추억과 또 거기에 막걸리 또 제조하는 분들의 네. 노력과 정성 그게 쌓여가면서 네. 그러니까 그 가치를 인정받는 맞습니다. 거니까 훨씬 의미가 네. 있는 일이네요. 그러니까 그 어느새 내 마음속에 한 구석 자리 잡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막걸리 소개해 주실 때 자주 인용했던 조선 후기의 뭐 요리서 이런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어머님들이 그 이런 술빚기 관련된 그 레시피를 17세기에 많이 남겨놓으셨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주방문의 음식팀이왕인데 이 의미가 있는 것이 또 뭐냐면 한문이 아닌 한글로 남겨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뭐 세종대왕이 되게 큰 역할을 하신 거예요. 전통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 두 번째 뭐냐면 이 음식팀이왕이나 주방문을 통해서 단순히 전통주의 발전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국어의 발전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히 술로만 보는 게 아니고 이게 국어라든지 우리 언어 쪽으로도 가다 보니까 문화의 확장성이 되게 또 큰 거죠. 원래 이 연구하시는 분들은요. 한자로 쓰여진 것보다 한글로 쓰여진 게 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거 좀 이해합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무형문화재 지정된 거 업계에서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러니까 실은 이제 그동안 막걸리 정체성이 좀 많이 흔들렸어요. 왜냐하면은 아직도 60% 이상이 수입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전통주인데 왜 이렇게 수입사를 쓰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정부 부처나 시민들 입장에서도 우리의 문화재가 된 만큼 막걸리의 수입사를 쓰면은 이젠 정체성이 흐트러진다. 그래서 무언의 압박을 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집에서 막걸리 빚잖아요. 빚다 보면은 이 맛이 다르고 또 그 어머니의 손맛과 날씨에 따라 막 다르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의 막걸리를 술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전통 문화로 이해하고 뭐 마시고 취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발효의 가치 이런 걸 본다면 한 단계 더 부가가치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일종의 이제 막걸리 제조법. 네네네. 이것 자체가 이제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걸리 빚는 문화. 문화. 네네. 그 제조법을 포함한 문화. 네네네. 근데 그것 결국 사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막걸리를 빚는 장인들. 네네. 이런 분들도 이제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나는 무형문화재를 만드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10년 사이에 굉장히 이 방송이나 콘텐츠적으로 많이 두각을 나타낸 업종이 실은 셰프거든요. 스타 셰프 이런 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은 스타 셰프가 나오게 된 계기는 뭐냐면 모두 집에서 음식을 만들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게 만들고 싶고 자신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수요가 컸던 것인데 이 막걸리 빚기가 이제 무형문화재 선정이 되면은 집에서 막걸리 빚는 분들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은 방송에서 막걸리 이렇게 빚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스타 막걸리 장인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외국 사람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이렇게 관광하는 프로그램 보면 꼭 이렇게 막걸리 빚는 데 가서 그렇죠, 맞습니다. 체험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건 외국 사람이 체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한국인 중에 99%가 막걸리 안 만들어 보셨어요. 그렇죠. 네, 그냥 마시기만 좀 마셨고 보기만 좀 봤지. 이거를 한번 김장하는 것처럼 한번 본다든지 손이라도 한번 담가 보더라도 정말 이 와닿는 게 다르거든요. 감동이 있습니다. 세상에 쌀과 물과 누룩밖에 안 넣는데 며칠 있다 거기서 향기로운 이제 술향기가 나는 이런 모습이 정말 자연의 섭리가 느껴져요. 이제는 막걸리 그냥 막 이렇게 대포집에서나 맛있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요? 뭐 그것도 그 나름대로의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기존에
막걸리 광고라든지 막걸리 콘텐츠에 있어서 한류 스타들이 네.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술이라는 것 때문에 이것이 우리 문화를 알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술에 대한 이미지가 좀 있다 보니까 좀 주저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막걸리 빅키가 전통 문화가 됨으로써 그들 역시 한류 스타일 역시 알릴 수 있는 명물이 또 생긴 거죠. 예.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런 콘텐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BTS가 그 BTS나 이런 유명한 분들이 직접 막걸리 빚는다면 예. 이것 자체로 이거 어마어마하지 않을까 저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지금 그 농식품부 역할 말씀하셨잖아요. 네. 문화체육관광부 역할 클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저는 문체부 역할도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약간 좀 압박성. 역할 좀 해주십시오. 뭐 이런. 저 지정을 하시는데 역할을 하셔야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문체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한테 여쭤봤어요. 네. 전통예술 기획자인 조인성 감독님한테 여쭤봤는데 막걸리 국가무형문화재가 되면은 이제 막걸리 빚기라는 공연이 나올 수 있대요. 공연요? 네, 공연. 근데 며칠씩 또 이렇게 발효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막걸리 빚는 이 퍼포먼스. 옛날에 난타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걸리처럼 이렇게 막 빚는 거예요. 막걸리 빚는 거. 근데 늘 중요한 게 공연이라는 것은 여기에 음악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 음악이 들어가면 아트 장르로서 이제 하나 설립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기존에 이제 우리나라 문화 중에서 음주 가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음주 가무 중에서 음식, 노래, 무용 등은 다 이제 무형 문화재가 됐어요. 근데 음주에서 주가 아직 안 됐던 거예요. 주만 무형 문화재 안 됐는데 이번에 됨으로써 한국의 고전 라이프 스타일의 정체성이 뚜렷해졌다라고 이 조인성 감독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음주 가무에서 주만 빠져 있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완전한 조합이 만들어졌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정착이 되면은 우리가 다음에 앞으로 노려야 될 건 뭐냐면은 바로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 여기까지 막걸리 문화를 넓혀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게 없어요? 많죠. 프랑스의 뭐 보르도 지역의 생떼밀리옹 와인이라든지. 이미 외국은 술과 관련돼 있는 게 많이 많습니다. 부르고뉴 와인 그리고 또 프랑스, 이탈리아뿐만이 아니고요. 그 동유럽에 있는 헝가리, 토카이 와인이라든지 포르투갈 쪽이라는 이런 것들도 있고 일본도 그 와쇼크 문화, 그러니까 화식 문화라 그래가지고 그들의 음식 문화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데 그 안에 일본 술인 사케도 같이 포함이 돼 있어요. 화식 문화? 네, 그 와쇼크라고 합니다. 일본어로. 교토 뭐 중심으로. 네. 그게 어떤 거예요? 그게 일본의 각 지역마다 맛이 다른 지역의 음식과 지역의 술을 같이 즐기는 문화예요. 그럼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얼마든지 얘기네요? 있죠. 얼마든지 있죠. 각 지역마다 일단 막걸리 다르고 음식도 다르기 때문에. 홍탁.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홍탁. 세계문화유산으로,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한번, 적극 한번 추천해 봅니다. 홍탁도 한번. 아니, 그러니까, 지금 화식문화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 지역별로, 뭐, 이쪽은 홍탁이면 저쪽은 또 다른 거. 맞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전체적으로 같이 모아서 하면 되잖아요. 아마 자연스럽게 막걸리 빚기가 들어가면은, 거기에 그런 건 파생될 거라 보여져요. 갑자기 기대감이 막 올라가면서, 막걸리가 우리나라 전통주로서 외국에 수출도 이제 많이 하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면서 수출하면 훨씬 더 또 뭔가 있어. 맞습니다. 이렇게 그럴듯하면서 외국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SNS가 많이 발달하게 되면서 실은 지금의 전통주 문화를 많이 이끌어준 거는 MZ 세대들이에요. 이 MZ 세대들이 콘텐츠를 만들어서 막 올리잖아요. 근데 그 SNS에 올리는 콘텐츠들이 실은 우리나라 사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외국 사람 다 보잖아요. 그렇죠. 해시태그 다 뭐. 국경이 없는 거니까. 국경이 없는 거니까. 이걸 통해서 멋지게 그들 콘텐츠를 만들어주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수출길 열리고 고용도 창출되고 우리 농업도 발전될 수 있는 그리고 귀하게 만들었다는 의미로 과음도 적게 하는 이제 일석사조의 길로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통주 이렇게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고 뭐 이렇게 하면 우리 농산물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수입산으로 쓰면 지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걸리 빚기 자체는 그러니까 어떤 걸로 하든 간에 뭐 상관은 없지만 전통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순간 실은 우리가 약간 수입쌀로 쓸 이유가 없죠. 그리고 실은 수입쌀은 일반 사람은 사질 못합니다. 그래요? 네. 사지 못합니다. 일반 소비자들은. 그것도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수입쌀을 써서 막걸리를 무조건 싸게 만들어야 돼. 저렴해야 돼. 서민적이어야 돼라는 그런 획일적인 편견에 있는 이런 제조자들 이런 것들이 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좀 더 구체화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런 걸 만약 안 하면 근데 국민들이 오히려 막걸리에 실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중에 파는 막걸리도 우리가 좀 더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좀 더 정성을 들여서 우리나라 농산물로 그리고 이왕이면은 무감미료, 무첨가 네네. 전통 방식을 더 고수해서 만들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정부 부처도 노력해야 되고 네. 술을 제조하시는 분들도 네. 지금 이제 자부심을 갖고 만들어 주시고 맞습니다. 술을 마시는 우리 소비자들도 이건 우리 술이야 이런 네. 의식이 동시에 다 맞아떨어지면 맞습니다. 멋진 막걸리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정말 행보가 기대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왠지 가슴이 뿌듯해지는데요. 저희 불금의 네. 교양이 김성환은 시사에 큰일 했다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네네. 예. 그 마음 가지고 가면서 네. 오늘 불금의 교양학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숙명여대 미래교육원 명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양희은의 막걸리 들려드리면서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월요일 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막걸리 시원